안녕하세요. 조금 일찍 시작하는 셈이네. 57분. 사실은 지난번에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뭔가 좀 심적인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 신약 성서 야고보서라는 게 있는데, 야고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는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라. 선생된 자에게는 구하는 것이 많다.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새로 번역된 건 아마 그 구한다는 표현을 심판한다, 판단한다, 뭐 이런 뜻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 말에 제가 살아가면서 좌우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좀 지침으로 삼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선생은 뭔가 가르치거나 뭐 나서서 뭘 하거나 하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잘못 전달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뭔가 조금 미심쩍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을 어떻게 내용을 전하고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뭔가 조금 미심쩍어서 생각해 봤더니 그 불어 동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한다는 게 제가 조금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영어 동사 메리는 직접 목적을 취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결혼하다 누구와. 근데 불어에는 결혼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가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푸제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는 A, FJ, B 그러면 A가 B와 결혼하다라는 의미 요 자체가.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불어에 있는 독특한 동사 형태 중에 대명동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명동사. 이 대명동사는 일종의 대명사 하나를 취해가지고 재규적 동사를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형태는 쓰 더하기 동사 형태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변화하면서 재규적 용법 또는 상호적 용법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어떤 동작이 자기에게서 나가서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거, 우리 이걸 재규적 용법 그러죠. 뭐 kill himself, he kill himself, 그 자살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불어에도 요 결혼하다는 말이 요 독특하게 쓰 말이에 아베크 이렇게 씁니다. 제가 지난번에 결혼하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아베크를 취하는 것과 안 취하는 것 이야기하다가 잘 착각해서 메리 때문에 착각했던 것 같은데 반대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자세히 설명도 안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실수한 거니까 좀 교정을 하는 의미에서. FJ라는 동사는 직접 목적을 바로 취하고, 스마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똑같은 내용은 결혼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마리에 자체가 결혼을 시키다, 결혼을 허락하다, 뭐 결혼을 인정하다, 뭐 이런 식의 쓰이는 동사라서 그 결혼을 자기 스스로를 결혼하는데 누구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결혼시키는데 누구와 이런 뜻으로 쓰는 동사 좀 독특하지요. 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수를 해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전달한 것을 지금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바로 사기열전 본 내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괜찮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할게요. 유설 작상 원급 성탕 태갑 거동 덕성 아형 무정 득열 내칭 고종 제신 친면 제후 불향 작은본기 제3. 유설, 유는 뭐 바르사 형태로 보이는 게 좀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뭐 어쨌든 약간의 그 어떤 옛날 일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할 때도 이 유란 말, 유세차듯이 유. 요것은 사람 이름인데, 순임금 때, 요순시대 순 때에 사도라는 직책을 맡아가지고
오교라고 했는데 이 오교가 오륜의 형태로 발전해. 그러니까 명자에 나오는 오륜하고 그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인간관계에서 맺어야 할 덕목 같은 걸 가르쳤다. 말하자면 사회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사회 공동체의 사회 윤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다. 그 만든 사람이 설이다. 이런 뜻입니다. 설이 그렇게 창안을 했다고 그래요. 순이 설을 시켜서 사도의 직책을 맡아서 이런 일을 하게끔 했다. 뭐 이런 전설적인 문화적 전설 같은 것이 있죠. 그 영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설이라는 사람이죠. 이 설의 후손들이 아마 이제 은나라를, 상나라를 세운 이제 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상을 짓다. 근데 상부족을 일으켰다 그런 뜻이죠. 원급성탕, 원은 이의 원자. 이게 그 어떤 어기사 형태로 많이 쓰여지고 고전 한문에는 이 원이 많이 쓰여져. 이게 이제 뭐 약간 더 시대가 내려오면 내라는 형태로도 쓰이고 뭐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원이에 뭐 이런 의미예요. 급성탕, 성탕에 미쳐서 성탕에 이런 탕임금이 이제 상나라, 은나라, 나중에 은이라고도 불리는 상의 이제 상왕조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죠. 성탕, 그 탕에 미쳤고 그 탕에 미쳐서 그 말하자면 중국을 주도하는 왕조의 하나로 이제 상이 성립이 됐죠. 근데 그 탕의 뭐 손자라고도 하고 뭐 후손이라고도 정확하게 이제 뭐 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태갑에 이르러서 손자라는 설이 있어요. 태갑에 이르러서 동에 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표현은 동에 거주했다, 거처했다 이런 의미로 쓰이지만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인데 지금은 하남성 은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하남성에 하남에 하남 은사라고 하는 것이 옛날 동으로 비정되는 곳인데 이게 동에 거주했다는 게 그냥 자연히 거기 가서 살았던 게 아니고 태갑이 그 상의 왕조의 어떤 왕이 돼가지고 물려받아가지고 초년에 굉장히 방탕하고 좀 그 할아버지 조상의 덕을 실추시키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탕을 도와서 상 왕조의 건립에 건국에 공을 세웠던 이윤이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어린 태갑에 이제 후견이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 이제 뭐라고 할까요? 왕을 보필하는 가장 이제 원로 대신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데 태갑이 너무 왕 노릇을 제대로 잘 못하니까 이제 그 탕의 무덤이 있던가, 뭐 하여튼 탕과 연고가 있는 이 동이라는 곳에 유폐를 시킵니다. 한 3년인가 3년가량. 그랬더니 태갑은 처음에는 좀 막 앙앙불락하다가 나중에 예, 그걸 느끼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덕을 쌓아가지고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이윤이 다시 태갑에게 이제 왕위를 잇도록 해줬다. 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성아형, 덕이 아형에서 성대해졌다. 이 말인데, 이 아형은 이제 그 의지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그런 뜻인데, 이 이윤의 별칭이에요. 그 이윤을 별칭으로 아형. 물론 아형이 다른, 이윤만 가리킨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아형의 역할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이윤을 지칭하는 대명사처럼 많이 쓰였습니다. 아형 그러면 거의 고전어에서 아형이란 말 나오면 거의 이윤을 가리키는 예가 많을 정도로 이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태갑을 보필해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잘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이끌어주고, 이 형이라는 원래는 저울질하다, 저울 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사회를 공평하게 다스렸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형 그러면 이윤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무정득열, 여기서 이 설로 되어 있는 글자는 열인데 부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부함이라고 하는 들에서 부역을 하고 있었는데, 성을 쌓는 부역을 하고 있었는데, 무정에 의해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부여를 얻어서 다시 은나라를 상나라를 중흥시켰는데, 이 무정이 나중에 고종이라고 불리게 됐죠. 그래서 은고종, 고전에는 은고종으로 많이 나오는데, 상나라가 나중에 은이라고 하는 쪽으로 도읍을 옮기고서 은나라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된, 은이라고 별칭으로 불리게 됐는데, 그래서 고전 역사서에는 주로 은고종 이런 식으로, 상고종이라고 잘 안 하고 은고종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고종이 이 은을 중흥시킨, 상을 중흥시킨 왕인데, 이 상을 중흥시킬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부열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윤, 부열 뭐 이런 인물들은 다 뛰어난 재상을 대표적인 인물이죠. 제신, 진면, 제신, 임금, 신이, 상나라의 왕들은 그 천간지지라고 할 때 그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걸 가지고 순서대로 이름을 붙인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도 그거에 해당하는데, 이 신이 누구냐면 나중에 주왕이라고 불리게 되죠. 은의 마지막, 상의 마지막 왕인 주왕이라고 하는데, 이 침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뭐 맑다, 뭐 이렇게 깨끗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 그때 그렇게 읽을 때는 담으로도 읽기죠. 뭐 담 또는 잠. 본래는 담인데 잠으로도 잠인데 담으로도 쓰이고 잠으로도 발음이 되고, 이럴 때는 또 침으로 발음이 되는데, 여기 이 침으로 발음이 음이 될 때는 즐기다, 뭐 빠지다, 뭐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면은 특히 술에 빠지는 걸 면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침면 이렇게 말하면 주색 잡기에 빠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 신이, 임금 신이, 그래서 중앙을 말하죠. 그 술에 빠지고 막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제후가 불향했다, 이 말은 제후가 제후가 왕을 보필해 가지고 자기 역할을 공헌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할 수가 있어요. 이 향이 누리다라는 의미로 쓰이면 제사를 누리다. 그러니까 제후들이 계속 후예로 이어져 가지고 나라가 안정되면 제후들도 안정이 되죠. 그래서 후손들의 제사를 계속 이어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향이라는 글자가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마 제후가 자기의 어떤 제후의 어떤 역할, 제후로서 어떤 지녀야 할 덕목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부드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왕 노릇을 하지 않고 무도하고 황금 무도하니까 제후들도 제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왕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작은본기 제3, 그래서 은본기 제3을 제3은본기를 지었다. 지금 이제 사마천이 의도적으로 이 작이란 글자를 계속 써 나가고 있죠. 표면적으로 호소하고 이야기할 때는 나는 작한 게 아니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제 공자를 흉내내려고 한 거 아니다 그러고 있지만, 어쨌든 이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과거의 일들을 서술함으로써 이 공자가 했던 역할을 계승하겠다는 그런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 인물을 이렇게 이제 접근할 때,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처한 그 실존적인 그 삶의 어떤 형적, 궤적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심리적인 그 어떤 그걸 살펴보면 그가 생산한 텍스트를 훨씬 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추적할 수가 있죠. 유기 작직 덕성서백 무왕 목야 실무천하 유려 혼란 기상통호
능지지난 나급불사 작주본기 제사. 이제 주에 대해서 또 주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역사적인 맥락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유기 이제 여기는 버릴 기자인데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같은 기자예요. 같이 쓰는. 이 기가 예. 기도 이 아마 여순 시대 때 선임금 때 예, 그때 그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갖춘 문화적 영웅인데 컬처럴 히어로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을 지었다, 직을 만들었다. 이 직은 원래는 이제 그 기장이나 뭐 서속이라고 조에 비슷한 이런 원시적 작물의 농작물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가장 원시적인 농경 생활의 시초에 재배했던 작물의 대표라서 농사라는 뜻으로 떴습니다. 여기서는 작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직이라는 목적을 이제 취하게 됐죠. 그래서 직을 지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이 직은 그냥 농사라는 의미로 통칭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농사를 처음 지었다 이런 뜻인데 뭐 그래서 이제 후직으로 알려지죠. 후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우리가 종묘 사직할 때 그 사직 그러죠. 사는 또 토지신이고 직은 후직으로서 농사의 신이고 이 사는 그냥 토지신이에요. 토지신. 이 토지의 땅에 어떤 그 땅의 어떤 힘, 생산 토지의 어떤 신격화한 것이 사고 직은 농사를 지은 그 시초에 되는 조상. 그래서 합쳐서 사직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후직 기의 이름이 기가 이제 그 후직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죠. 그래서 기가 농사를 짓는 방법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보급해 줬다. 뭐 그런 뜻입니다. 덕이 서백에게서 성대해졌다. 근데 서백은 이름은 창이고 나중에 문왕이 되죠. 아들이 이제 발인데 이 발이 무왕이 되면 실제로 주가 어떤 왕이라고 하는 징호를 얻게 된 것은 이 무왕 때 이르렀어요. 그럼 문왕은 실제 왕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추증해가지고 문왕이라고 했는데 이 서백은 또 서쪽 제후들의 우두머리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이 왕이었죠. 그래서 상이 대표하는 중국 질서 속에서 여러 지방의 어떤 세력들의 서쪽 지방 세력들의 대표로서 이제 서백이라는 징호를 얻게 됐죠. 그리고 무왕이 이제 목야에서 이제 그 주왕을 상나라의 마지막 왕을 몰아내고 이겨내고 천하를 처음으로 소유하게 됐죠. 그래서 실로천하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천하를 어루만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왕이 목야에서 주왕을 몰아내고 주왕과 마지막 결전을 벌여 이제 주왕을 쳐서 이기고 그 비로소 이제 제대로 천하를 이제 위무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나라의 역사를 후직인 그 다음에 주 왕조를 처음으로 일으킨 문왕창,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주나라를 이제 왕조 국가로 만들어낸 무왕,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주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려혼란은 주유왕과 주려왕인데 순서는 려왕이 먼저예요. 근데 그 습관적으로 고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고전 텍스트에서 포악한 왕 또는 덕을 잃어버리고 덕이 없어가지고 나라를 망친 혼란하게 만든 왕의 대표로 이 두 사람을 잘 열거하는데 이 유려 이렇게 해가지고 유왕, 려왕 이렇게 말하는데 순서는 려왕이 먼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왕과 여왕에 의해 혼란해졌어요. 주나라 왕설이. 그래서 기는 이제 이미 기자니까 시간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과거형처럼 쓰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을 때 완료형처럼 쓰일 때 기를 쓰게 되죠. 상은 일을 상자예요. 일을. 그럼 풍과 호를 잃어버렸다는. 풍과 호는 풍이라고 하는 그 강이 있는데 풍하가 있는데 이 풍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쪽이 풍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고 동쪽에 호라고 있는데 이 호가 나중에 호경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이 호자를 쓰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인가 친구가 하나, 아니, 같은 그부가 이름이 호자가 들어간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 무슨 호자 쓰냐? 그랬더니 호경 호자래. 그래, 호경 호자가 뭐냐? 이렇게, 잘 모르더라고. 당연히 모르죠. 근데 이 호경호는 바로 주의 초기에, 주 초기에 정했던 도비호라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동쪽으로 더 진출해가지고 성주라고 하는 새로운 그 개척지를 만든, 여기 나중에 낙읍이라고도 하고 또 나중에 낙양이라고도 부르게 된 지역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국이 이제 동쪽인 낙양과 서쪽인 지금은 서안이라고 하지만 이제 역사적으로는 장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섬서성 쪽에서 이 장안과 낙양이 각각 서쪽 동쪽이죠. 그래서 이 동도 낙양 서도 장안 해가지고 동서이경 천자문에도 동서이경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제일 유명한 제일 오랫동안 역대 가장 여러 왕조가 도읍을 점한 것이 낙양과 장안과 낙양이죠. 자, 그래서 풍호를 잃게 되고, 그러니까 풍호를 잃었다는 것은 서쪽에서 점점 동쪽으로 밀려난 것이죠. 이 중국은 서쪽에서 서쪽 세력이 진출함으로써 동쪽으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북쪽의 세력들이 남하하면서 남쪽으로 물러나거나 하면서 그 역대 왕조의 어떤 영향력이 쇠퇴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능지 그 지난인데 능은 원래 언덕 능자고 지는 이제 더딜 지자예요. 지자가 조금 간단하게 씁시다. 능지 우리가 지는 지체하다라는 글자인데 이렇게 정식 정자로는 이렇게 쓰고 간략하게는 이렇게 더 쓰고 예, 능지 예, 능지 그래서 우리가 능지처참한다 그럴 때 이 능지처참이 합쳐져 가지고 한 형벌처럼 얘기하지만 능지와 처참은 다른 형벌이에요. 능지가 있고 처참이 있는데 참은 이제 허리나 이렇게 사람의 몸을 베어 가지고 동강을 내 가지고 죽이는 거고 능지형은 그 죽음을 최대한 늦춰서 사람을 괴롭혀 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런 건데 막 몸을 이렇게 부분으로 막 이렇게 점여낸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능지, 근데 여기서 능지는 차츰차츰 그런 뜻이에요. 차츰차츰 어떤 상황이 쇠퇴해지거나 특히 이 그 주자의 저 대학 서문 같은 데도 보면 능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이 이는 평평하다, 평탄하다라는 의미로 써요. 그 언덕이 평탄해졌다 이런 뜻인데 언덕이 평탄해지는 게 하루아침에 싹 깎아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면서 세월이 가면서 차츰차츰 바람에 휩쓸리고 비바람에 깎이고 해서 이렇게 높던 것이 차츰차츰 낮아진 이런 현상을 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능지도 비슷한 의미로 갑자기 나라가 폴딱 망하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망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난왕 때 이르러서 난왕은 그 BC 314년에서 256년 난왕은 BC 314년에서 256년까지 그 왕을 노릇했는데 이때 주가 실질적으로 주라고 하는 왕조가
중국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죠. 진의 멸망. 이게 아마 전국시대 후기, 중후기쯤 해당하죠. 그래서 나급 불사라는 말은 나급이 제사를 받지 못했다 이런 뜻인, 나급은 주의 수도를, 그 도성을 말하고, 제사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결국은 망했다 그런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난왕에 이르러서 주나라가 멸망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본기 제사, 그 제사권 주본기를 지었다. 그 다음에 유진지선 백의 좌우 목공사의 도호지려 이인위순 시가황조 소양업제 작진본기 제오. 저 진나라의 선조는 백예가 우를 도왔다. 좌는 도울 좌자죠. 백예라고 하는 인물이 그 진나라의 선조로 알려져 있는데,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우임금 시기의 사람으로서 우가 치수할 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 우의 치수는 결국 황하를 다스리는 건데, 이 황하가 발원지가 뭐 청장공원 고원이라고 하는 그 티베트 신장 위구르 그쪽에 이제 에서 발원해가지고, 이 하서회랑이라고 하는 기련산맥을 사이에 끼고 하서회랑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지고 사천성으로 들어와서 다시 또 북상해가지고 이렇게 막 구불구불하면서 내몽골 쪽 자치주 쪽으로 약간 스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산동성을 통해 황하로 흘러들어가 아주 긴 황해로 흘러들은 긴 강인데, 이 백예가 우를 도왔다는 말은 백예가 우의 치수를 도왔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우의 세력의 주 활동 무대가 황하 중하류 쪽으로 추정되고, 아마 백예는 그렇다면 그 섬서 이 일대의 어떤 치수에 영향을 줬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예가 우를 도왔다는 의미는 어쨌든 황하 치수에 도움을 줬다는 의미니까, 또 그 진은 또 섬서 서쪽에 있었던 부족인데, 이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진의 부족들은 그 영어 번역에는 세미 바바리안. 그러니까 상당히 야만스러웠, 약간 문명 개화가 덜 된 지역으로 그 이미지가 있었대요, 이 진이. 그래서 그 상황의 변법을 쓸 때 진나라가 변법을 일찍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진나라에서 변법이 가능했던 게, 다른 나라들은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성숙해 있어 가지고 그런 국가의 그 전제적 통치를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저항감이 있었는데, 이 진나라는 그냥 농사만 짓고 아주 척박한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라서 순박하고 단순 무식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전제적 지배에 어떤 쉽게 잘 적응했다, 뭐 이렇게 이제 추정하기도 하죠. 지금도 이 섬서 지역 일대에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주 척박한 그런 물도 강수량도 별로 없는 그런 지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나라가 발전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바로 진목공 때인데, 이 진목공이 그 의를 생각하여, 그러니까 의를 생각했다는 말은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나라의 어떤 기틀과 나라의 기반을 체제를 잘 정비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의라는 게.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게 뭐 justice, 주로 justice. 이 justice라는 개념이 물론 righteousness이라고 하지만, 이 justice라는 개념이 대체로 사회정의라는 의미를 갖죠. 도덕적 정의가 아니고 사회정의, 그런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목공이 의를 생각했다라는 말은 목공 때 이르러서 진나라가 체제를 일신하고 굉장히 발전한 계기를 얻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호지려, 도는 애도하다, 추도하다 이런 뜻이고, 호의 려를, 호의 려는 이제
우리가 나그네 려라고 하는 이 려는 그 나그네 려라고 하는 이 려는 군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여단, 사단, 사려 또는 여사가 다 무리를 뜻해요. 무리. 그러니까 이 사나 려나 다 무리를 뜻하는데 특히 옛날에는 무리를 짓는다는 게 대체로 준군사 조직을 그러니까 이 군사적 조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공동체가 겪는 상황을 누구나 다 겪기 때문에 만약에 전투적 상황이 생겨나면 다 동원해가지고 전투하고 또 이제 다 흩어져서 농사 짓고 뭐 이러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사나려나 다 원래 군사란 뜻도 있고 무리란 뜻도 있고 예, 나중에 이 려가 나중에 여행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근데 이 호라고 하는 이 호라고 되어 있는 이 글자는 원래는 효라는 매산자 옆에 있는 효라는 글자요. 예. 효라는 글자는 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이 그 큰 전투를 벌여가지고 여기서 많은 군사가 이제 죽었어요. 진나라의 군사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 죽은 군사들이 시체를 이제 쌓아가지고 이렇게 봉분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나라를 위해 희생된 그 진나라의 장병들을 추도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그래요. 이 진목공이. 그리고 이 인위순, 이건 사람을 순장시켰다 그러는데 이 진목공이 또 순장을 좀 했었나 봐요, 많이. 근데 옛날에 이 순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인도적이고 아주 나쁜 그런 문화지만 옛날에 이 순장한다는 건 순장의 규모 또 순장의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힘 이게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삼한때도 순장 풍습이 있었죠. 순장이라고 하는 게 문화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고대 아주 상고시대 문화 속에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인미순 그 순장을 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진나라의 그 역사를 리뷰하면서 개괄하면서 이 그 내용을 사마천이 삽입했잖아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것인데 시가 황조, 시로 황조의 노래를 불렀다는데 시경국풍에 진풍이 있는데 시경국풍에 진풍이 있는데 여기 황조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역시 뭐 이런 관련된 유사한 내용을 읊고 있죠. 그 다음에 소양업제, 근데 소는 진소양왕. 이 진소양왕이 또 진을 또 혁신시키고 아주 발전시킨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때 이게 아마 진시황과 멀지 않은 조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소양왕이 업제에서 제했으니까 여기 이 경우에 업이 동사처럼 쓰이고 제가 목적어처럼 쓰여요. 제왕의 어떤 그 기틀을 사업으로 했다. 그러니까 소양왕이 어떤 기틀을 쌓아서 진시황에 의해서 천하가 통일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작진본기, 진날의 본기를 지었다. 그다음에 시황기립, 병겸육국, 소봉주거, 유언간혁, 전호칭제, 긍무임력, 이세수운, 자영강로, 작시황본기, 제륙. 시황이 서서 서고 나서 진시황이 서고 나서 진시황은 기원전 247년에서 210년까지 이제 제왕을 노릇을 했죠. 진시황이 서고 나서 병겸육국 여섯 나라를 아울러 겸병했다. 이제 좀 집어삼켰다. 하나로 만들었다. 뭐 그런 뜻이죠. 이 관계, 원래 전국 칠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약간 상식적인 표현으로 전국 칠웅 그런데 이 전국 칠웅이 크게 보면 이 진이라고 하는 서쪽에 있는 나라를
나라가 절대 강자고 이제 한위조 뭐 제연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육국이 동쪽에 있었죠. 예. 이 육국과 진 사이에 외교 관계를 어떻게 연결해서 진의 어떤 확장하는 세력을 이 육국이 어떻게 대항하고 자국의 그 안녕을 도모하는가에 따라서 외교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합종책과 연행책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행가 합쳐서 종행가 그러는데요. 이러한 이제 양상이 전국시대 말기의 양상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진시황이 결국은 이 6나라를 차례로 다 병합해가지고 최초로 중국의 통일국가를 이루게 되죠. 하나의 나라가 최초로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그래서 이 진의 통일 이전을 선진 이렇게 해서 중국 역사 용어를 주로 진시황의 천하 통일 이전 시기를 선진이라고 좀 뭉뚱그려서 다 선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체제가 중국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동일성, 정체성을 갖게 된 건 실제로는 진의 천하 통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 이전에 여러 그 중국 역사책에 나타나는 나라들은 개별적인 지역적인 그 정치체, 정치 공동체, 정치체의 그 어떤 명멸 현상, 생성 소멸 현상을 다룬 것이고, 그럼 거기서는 중국이라고 하는 공통된 정체성, 자기 동일성 이런 것들은 뭐 인정할 수가 없죠, 사실은. 중국 사람들은 뭐 단대 공정인이 해가지고 막 쫙 줄기처럼 내려와가지고 그건 그냥 자기들의 신화적인 조작이고, 실질적으로는 여러 지역들의 생성 소멸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세력들이 차츰차츰 큰 규모로 확장되어 가지고 결국은 진에 통일되면서 비로소 중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체가 형성된 사건이죠. 그래서 진시황의 천하 통일이 중국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사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소봉주거인데, 소는 녹일 소자예요. 녹일 소. 이 봉은 글자가 좀 조금 이제 판본이 조금 그런데 우리가 이 봉자를 가끔가다 이렇게 헷갈려. 예, 우리가 칼끝 봉, 칼의 뾰족한 부분을 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무기 이런 뜻이 금속으로 된 무기 뭐 그런 뜻이죠. 그걸 녹이고, 주는 이제 줌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금속을 녹여서 물을 만드는 걸 주물이라고 해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글자가 좀 복잡한 게 보여도 세금변에 이렇게 해서 종틀거, 종을 다는 틀, 그걸 거라고 하는데, 이 무기를 녹여서 종을 다는 틀을 만들었다. 무기는 전쟁 양상을 상징하는 이제 말이죠. 그리고 종은 음악을 연주하고 뭐 이런 거니까 또 제사를 지내거나 또 연회를 하거나 잔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또 퍼포먼스, 의례 이런 데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 무기를 녹여서 종을 만들었다. 이 말은 곧 평화 안정 체제를 구축했다. 그 말이죠. 그걸 지금 상징한 표현입니다. 유언간혁. 그래서 이 언은 이제 누울 우리가 그 관우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관우의 그 주무기가 언월도 그러잖아요. 언월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운 달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 그 무기 형태는 송대 이후에 생겨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한 때 삼국시대에는 이런 무기는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언월도가 있었다 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니까 뭐 이제 관우가 들고 다니는 막 이런 기다한 이런 게 아니었어. 작은 칼 좀, 아니 이렇게 자루가 긴 건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그쪽은 잘 모르겠어요. 언은 눕다 이런 뜻인데, 눕히다, 눕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간은 방패간자고, 혁도 가죽 혁자니까 이게 무기를 또 상징해요. 그래서 간혁 그러면
무기, 방패 이런 것들을 뉘었다, 눕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방패를 뉘었다 이 말은 방패를 들고 다니면 전투를 벌일 때는 방패를 들고 전투를 하잖아요. 근데 방패를 뉘었다 이 말은 곧 전투가 소멸, 전투 상황이 종식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존호, 칭제 이거는 보면 존호와 칭제가 사실상 같은 맥락인데 존은 높일 존자고 호는 이름 호자죠. 그리고 칭은 일컬을 칭자고 제는 임금제자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호칭을 높여서 황제라고 제라고 일컬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중국의 어떤 독특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러긴 하지만 독특한 그 칭호에 대한 호칭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봉건 체제 속에서는 왕은 주의 왕이 주의 어떤 이 왕은 하늘을 대표하는 하늘과 땅을 사이에서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죠. 그다음에 각 지방 정권은 제후라고 불렀는데 이 제후들은 뭐 공후, 백자, 남 뭐 이런 식으로 불렀고 근데 왕 외에 다른 제후들은 이제 자기를 자칭할 때 고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이제 남면 친고하 이런 말이 있어요. 남면 친고. 남쪽에 앉아가지고 고라고 일컫는다. 이러면 임금이 되었다. 지방의 정권의 임금이 되었다. 이럴 때 쓰이는 말인데 이 왕이라는 칭호가 전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초나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다 왕이라고 일컫게 되니까 진시황이 진나라 왕으로서 천하를 통일하고서 가만 그냥 왕을 그대로 쓰려고 하니 그 다 쓰던 말이라서 실은 말하자면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그 칭호를 새로 의정해라 해가지고 그 왕이었던 그런 공덕은 삼황오제를 능가한다. 뭐 그래가지고 저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예. 그 중국의 그 황제 왕패론이라는 게 있어요. 황제 왕패론 이제 삼황오제 왕패자 뭐 이렇게 내려온다는 게 이제 어떤 왕의 정치적 덕이 점점 타락하는 순서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황이나 제나 왕이나 이건 패는 약간 조금 뭐 나중에 등장하는 거니까요. 조금 황이나 제나 왕이나 다 사실은 우두머리라는 의미죠. 그 대표하는 그 룰러, 통치자, 절대 통치자라는 의미로 시대에 따라서 황이라고도 부르고 제라고도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마치 어떤 역사적 맥락처럼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했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그 삼국 사기 보면 신라의 특히 거서관, 뭐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이렇게 칭호가 다양하게 있었듯이 황인이, 제인이, 뭐 왕인이 있었는데 아무튼 진시황은 처음으로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자기는 처음 퍼스트 엠페러라는 뜻에서 시황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2세, 3세 이제 2세, 3세 이렇게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세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근데 2세 이후에 쫄딱 망해버리죠. 네, 그래서 그 밑에 기록도 보면 어떤 아무튼 긍무임력 무를 긍하고 력을 임하다 이런 뜻이죠. 뭐 긍은 뽐내다, 드러내다, 드날리다 뭐 이런 뜻이고 무용을 드러내고 임력, 력을 맡기다, 힘에 맡기다. 그러니까 무용을 중요시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꾸 예, 폭력 그러니까 이제 막 아주 사나운 강압적인 그런 강탈한 힘 이렇게 생각하지만 폭력의 원래 의미는 이 폭은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가시적으로 막 드러내 가지고 행사하는 걸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폭력적이 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입력도 말하자면 폭력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어떤 그 국가의 어떤 힘을. 그래서 이세수운, 그 이세가 이제 호해죠, 호해. 이 호해가 이름이 호해인데 이 해가 아마 돼지 해자일 거예요. 돼지 해자를 쓰는 게 토템과 그 옛날 이름에 그 동물 이름, 동물의 이름을 동물도 특히 식물 이런 이름을 쓰는 얘가 많은데 이게 약간 토템 의식이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논어에도 보면 그 동물 이름을 가진 이름이 꽤 있죠. 그 특히 공자의 아들은 잉을 이자를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자, 여기에 이 호해가 이제 그 이세인데, 이 원래 그 마다들은 부소라고 그 마다들이 부소가 있었는데, 예, 부소 이렇게 쓰는 거. 부소가 있었는데, 워낙 똑똑하고 굉장히 좀 반듯하고 잘난 그런 마다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사라든가 조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잘나고 반듯한 사람을 앞에 내세우면 자기들의 이제 권력 행사에 좀 뭐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모함을 해가지고 부서를 장성 쌓는 대로 쫓아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만들죠. 자결하게 만들고 멍청한 이 호해를 이제 먹으면서 이 호해에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지록위마라고 하는 음, 조고라는 그 내시 간신이 이 내 명령이 얼마나 먹혀드는지 보려고 이제 호해한테 사슴을 가리켜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슴 아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전부 이제 막 이게 임금을 잘못 그 인도한다고 하는 사람을 다 처단해 버리고 그 나중에 이제 사슴을 말이라도 그냥 고지곧 듣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멍청한 이세가 운을 받았다. 그러니까 국가의 명운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영이 3세라고 역사적으로 3세라고도 해요. 그러나 1년도 제대로 못하고 항복해서 포로가 되었다. 이 글자가 강항 두 가지 발음이 되는데 강이면 내리다, 낮추다 이런 뜻이 있고 항이라고 할 때는 항복하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자영이 항복해서 포로가 되었죠. 이렇게 해서 진이 공식적으로 망하게 되죠. 그래서 시황본기 제6, 진시황본기 제6번째를 지었다. 진실기도, 호걸병요, 항량업지, 좌우접지, 살경구조, 제후입지, 주영배회, 천하비지, 작항우본기 제7. 진실기도, 진나라가 그 도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진이 결국은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중국의 그 국가의 어떤 그런 를 이렇게 맡은 담당한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나라의 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 국가의 어떤 위상, 영향력 뭐 이런 의미죠. 그 진이 국가로서의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호걸이 병요, 호걸들이 아울러 일어나서 요란하게 사회를 이제 중국 세계를 막 무질서하게 만들게 되죠. 그리고 진에 의해서 멸망했던 6나라들의 후예들이 다시 제각각 독립을 구가하고 우리 이런 거 보면 현대 역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늘 반복되죠. 그 소비에트 혁명 이렇게 가지고 동부 유럽의 일부 여러 그 러시아와 연관 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있던 여러 나라들이 소비에트 혁명에 동참해서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방 국가를 이제 이루었다가 고르바초프 때 소비에트 연방 체제가 해체되면서 15개 정도 되어 있던 그 연방들이 각각 독립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뭐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도 이제 유고하고 슬라비아 또 그 슬로베니아 뭐 이렇게 또 갈라지고 막 체코슬로바키아도 역시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동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됐는데
그런 양상이에요. 그런데 푸틴이 다시 또 대러시아의 또 욕망을 일으켜가지고 우크라이나 침공했다가 지금 이제 아주 그냥 몰락하게 직전에 놓여 있는데, 이게 보면 정말 참 역사라는 게 늘 이렇게 비슷한 양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호걸병요가 바로 그런 맥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항량업지 좌우접지, 이 똑같은 문장 구조인데 항량이 업을 이루고 업을 만들 그것을 업하고 이 말이에요. 좌우가 접지 그것을 접했다 그 말인데, 여기서는 진나라에 이어서 항량이 어떤 왕조의 그 업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량이 주도해 가지고 초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원래 항량이 초나라 전국시대 초나라 지역에서 일어난 이제 세력인데, 그 재밌는 것이 진시황이 이룬 통일 중국 세계를, 진시황의 어떤 통일 진나라 진을 몰락하게 만드는 중요한 그 인물들이 다 이 초나라와 연고가 있어요. 진승이 이 초 쪽에서 본계하고, 항무가 그러고, 유방도 따지고 보면 초의 어떤 연고가 있다고 그래요. 초였던 지역과. 그러니까 항량이 어쨌든 이제 항시 가문의 초의 어떤 유력한 가문이었던 항시 가문에서 일어나서 항량이라는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업을 하고, 그 다음에 좌우, 이제 이 좌우가 바로 항우지요. 사람 이름을 앞에 이제 중국에는 외자 이름을 많이 쓰니까 그 앞뒤에 자를 붙여가지고, 앞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곧 항우가 그것을 이었어요. 그 항량의 뒤를 이었죠. 그래서 살경구조, 경을 죽이고 조를 구했다 이 말인데, 경은 초나라 회왕, 그 초의 그 전국시대 초나라의 마지막은 아니고, 아무튼 후기의 왕이 회왕이었으니 그 회왕의 후예를 진이 몰락하면서 다시 회왕으로 봉했다가 그 회왕이 나중에 의제가 돼요. 그건 다시 또 뒤에 나오니까 다시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경이라고 하는 이름은 경자관군이라고 하는 그 초나라의 어떤 그 직함이 있었는데, 이 경자관군에 봉해졌던 사람 이름이 송의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송의가 이제 아마 그 초나라의 어떤 세력으로 그해서 조나라 지역에 아주 그런 압박을 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우가 이 송의, 경자관군인 송의를 죽이고 조나라를 구조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후가 있지, 제후들이 그를 세웠다, 항우를 추대했다 그 말이죠. 항우를 대표로 세웠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이 항우가 또 어떻게 했냐면 주영배회, 주영은 자영이에요. 자영. 항복했던 초나라 회왕에게 항복한, 의제에게 항복한 자영을 죽여버리고 회를 배신했다. 초회왕을 배신했다. 초회왕의 손자가 의 이름을 다시 회왕으로 해줬죠. 이 회왕이 나중에 의제라고 하는 황제가 돼가지고 초의제가, 이 의제가 또 항우가 또 의제를 죽이죠. 그래서 그 조선 시대의 그 김종직이 조의제문이라는 걸 짓죠. 조의제문. 그 의제를 조상하는 글. 이걸 지었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사화의 빌미가 되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여기서 회왕을 배신했다 하는 그 구절과 연관있죠. 천하비지, 천하가 그를 다 비난했다. 그래서 항우 본기 제치를 지었다. 지금 요 맥락들을 가만 보면 공식적인 왕이든 아니든 한 세계를, 한 시대의 세계를 주도한 인물의 본기를 배당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여후에 보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진승 같은 경우도 그러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사마천이 본기를 지을 때의 그 의도,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포학, 한행공덕, 운발촉한, 환정삼진, 주적업제, 천하윤영, 계제역속, 작고조분기, 제8. 좌우는 항우죠. 포학, 항우가 포학이죠. 폭학이 아니고 포학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폭자가 이 드러내다 막 그냥 겉으로 막 표출해낼 때는 폭이라고 하고, 폭로 뭐 할 때, 우리 밖으로 막 겉으로 들이고 폭로한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납게 군다 할 때는 포라고 읽었어요. 원래 발음이. 그래서 포학하다. 포학. 네, 포학. 우리 학대하다. 예, 학살하다 할 때 학대. 그래서 항우가 아주 포학했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한행공덕, 한이 공덕을 행하였다 이 말이죠. 한은 그 유씨, 유방, 예, 유씨, 한행공덕, 공덕을 행하였다. 그래서 분발촉한, 분을 내어 촉한에서 일어나서 나와서 촉한으로 갔다가 다시 환정삼진, 돌아와서 삼진을 안정시켰다 그 말인데, 여기서 촉이 서쪽, 약간 서남쪽이죠. 거기서 한중 쪽으로 다시 되돌아오면 북쪽에 해당합니다. 약간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또 동북쪽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유방의 어떤 세력의 확장 그 경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진을 안정시켰다. 지난번에 그 왕발의 그 시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죠. 이제 자기 친구가 촉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관직이 되어 파견됩니다. 그 성골 보삼진 북년망오진 그 여군 이별의 동시환유인 이렇게 그 성골은 삼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이제 그 바람과 같은 그 아지랑이 연기 같은 것은 다섯 나루토, 유명한 5개 나루토가 있었대요. 오진에 아롱거린다, 뭐 그 오진을 바라보고 있다, 뭐 그런 시인데, 여기서 삼진은 섬서 질령산맥이라고 있는데 그 지역 일대를 가리키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서북 쪽을 지금 이렇게 안정시켰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주적업제, 적을 베고 황제의 업을 이루었다 그런 뜻인데, 적은 항적이라고 해가지고 항우의 이름을 항적이라고 돼요. 그래서 항우, 항적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항우와 마지막 싸움을 벌여서 이기고 나서 결국은 천하를 얻게 되죠. 이때 마지막 싸움과 관련된 유명한 고사성어가 뭐 역발산 기계세라든가 뭐 사면초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마지막 싸움에 관련된 이야기. 여기에 관련된 유명한 그 에피소드가 패왕별희라고 하는, 이제 그 초패왕 항우와 우미인 사이의 마지막 그 사연을 담은 그 스토리인데, 거기에 중국인들이 연극에서 제일 좋아하는 경극이랍니다. 그 패왕별희를 가지고 문화대혁명 시기의 어떤 상황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통적 공연 예술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문화대혁명 때 탄압받고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그 과정을, 천 카이거 감독의 패왕별희라는 영화가 그 내용이죠. 아무튼 황적과 관련된 그래서 마지막에 황적을 베고 황제의 업을 이루었다. 그래서 천하가 윤영, 천하가 편안하게 되었다. 그래서 계제역속, 그 제도를 바꾸고 풍속을 바꾸었다. 그래서 고조 번기를 지었다. 이 고조가 진나라의 제도가, 법제가 너무 촘촘하고 너무 그 법률주의, 우리가 이 좀 약간 구별해야 돼. 법치주, 그 현대 정치학자들 그냥 법치주의와 법률주의, 법률주의. 이 법치주의는 법에 합법적으로 다스리는 건데, 법률주의는 모든 걸 법에 의거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전히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제멋대로 법을 만들고 제멋대로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이 그 법가의 어떤 그 체제를 그 이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굉장히 촘촘하게 어떤 법 집행을 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질식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유방이 이제 한을 건국하고서 약법 3장 이런 약법 3장이라 해가지고 세 가지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그 것만 남기고 다 이제 모든 그 기존의 법들을 다 일단 폐기해 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로소 조금 편안하게 숨통이 트였다 해가지고 약법 3장이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약법 3장 그러면 뭔가를 우리가 약속을 딱 악휘 짓는다라고 할 때 중국인들의 그 수거 속담처럼 격언처럼 수거처럼 쓰는 말이 약법 3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약법 3장 아주 유명한 그런 고사죠. 근데 고조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고조 번기를 지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 고조는 이런 인물이었다 이 말이죠. 해지조운, 재려불이, 순강, 녹산, 제후모지, 살은유우, 대신통의, 수급종화, 작여태후 본기, 제구. 해지조운의 해는 그 해왕이에요. 그 효해 황제. 그래서 하는 그 한고조 유방만 고조라고 고조 이렇게 하고 고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효자를 붙이고 무슨 제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효무 황제, 뭐 효해 황제, 효장 황제.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계통을 공식적으로 전승한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충문 쓸 때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선고 학생부고 뭐 이렇게 쓰고 효자 아무개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할아버지한테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조고 뭐 부군 해놓고 이제 충문 쓸 때는 뭐 이렇게 하고 효손 아무개 감소고 이렇게 씁니다. 그 말 때 효자 효손이란 뜻이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제주 역할을 하는 그런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의례적으로 효장 황제, 효무 황제, 효문 황제 이렇게 붙이고 줄여가지고 효문제, 효장제, 뭐 효해제, 또 더 줄여가지고 무제, 뭐 장제, 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고종이 황제 그 고종 때 이제 대한 제국을 선포하죠. 그리고 이제 융희 뭐 연호를 쓰면 융희 황제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철종까지인가? 고위 때 어떤 그 황제를 5분까지를 이제 황제로 이렇게 추정할 때 거기도 효 무슨 황제 이런 식으로 붙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봤는데 자세히 보지는 않았고. 근데 해는 여기서는 해제를 해지조운 글자가 이 우자에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 글자는 이운자하고 같고 심지어 이운자와 같아요. 이게 떨어질 운, 뭐 죽을 운, 뭐 이런 뜻인데 여기는 해제가 일찍 죽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아주 참혹한 그 척부인의 죽음과 관련했죠. 여후가 유방의 그 후궁 첩이었던 척시 부인을 아주 그 괴롭혀가지고 아주 혹독한 그런 잔혹한 짓을 해가지고 그걸 보고 해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일찍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아무튼 재려불이 여기서 요 글자는 발음이 원래는 보통은 태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로 보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이는 여기서는 이런 의미로 깊을 이라 태로 하면 요거는 이제 재상의 의미가 있어요. 태보. 그러면 재려 여러 여씨들이 이 재상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여러 재상들이 여러 여씨들이 그 여후의 척족이 그 이제 말하자면 한의 황제의 성은 유씨잖아요. 유씨인데 부인은 여씨잖아요. 그럼 이 부인의 척족들이 집안 척족들이 외척들이 말하자면 외척들이 여러 여씨들의 외척들이 불이 그러면 좋아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 기뻐함을 받지 못했다. 여기서는 피동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이 이 여씨들을 별로 안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뭐 지금하고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면
아무튼 백성들이 여시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 말입니다. 기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지금 이게 재료불이. 그러니까 순강 녹산은 여록, 여산 해가지고 여후의 인척 형제들 중에 제일 두드러졌던 인물이 여록하고 여산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순강 높아지고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여후가 유방의 그 공식 정실 부인인 여후가 자기 어떤 친척 부치 일가 부치인 여록과 여산을 특별히 높이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후들이 그래서 여기서 제후는 유씨들이죠. 유씨 여러 제후들이 지방의 어떤 세력을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제후들이 그 여씨들을 여록과 여산을 도모하려고 했어요. 몰아내려고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살은 그 유우 그러면 조은왕 여의인데 여의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나라 유왕을 여기 유는 이 유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유패 우를 근데 하필이면 또 왕의 칭호도 유왕이야 또. 그래서 요거는 잘 봐야 돼요. 요때는 요거는 한 묶음으로 유왕이고 여기는 이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 그 조유왕, 조유왕 우를 이제 유패시켰다가 죽였어요. 죽이고 죽이니 대신들이 아주 의혹을 품었어요. 이 여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여시들이 이제 제후들이 여시를 도모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조은왕인 유은 말하자면 유은과 또 조유왕인 유우를 죽여버렸어요. 그 여시들이. 그래가지고 대신들이 마침내 이것들이 우리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종화 마침내 드디어 종화를 미치게 하였다 그러는데 종화는 종은 마루 종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종족이에요. 종족. 화는 재앙 화자고 이 종화는 말하는 이 종은 뭐냐 여시 종족들의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시들이 너무 전횡을 하고 여후가 또 너무 포악한 정치를 하고 또 그 여후의 어떤 세력을 믿고 그 여시 일당들이 너무 전횡을 부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여러 제후들이 공모해가지고 여시 일당을 몰아내게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시들이 완전히 그냥 멸종할 정도로 이제 그 한대 초기에 일어났던 유명한 정치 변란인데, 예. 그러니까 여자 한 사람의 이거 좀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여자 한 사람의 그 권력욕 때문에 한 집안, 그 집안 전체가 그냥 도륙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후. 그래서 여후 봉기를 지었다. 그럼 왜 여후 봉기를 지었냐면 공식적으로 황제는 고조 다음에 뭐였더라? 고조 다음에 이제 뭐 약간 이렇게 별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지 못한 황제가 고조 다음에 해제 다음에 이제 막 조금 영향력을 별로 발휘하지 못한 황제가 비리비리한 황제를 꼭두각시로 내세우고 한 10여 년 가까이 여후가 전행을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바지사장 내세우고 공식적으로는 여후가 통치를 좌우했죠. 여시 집안 그 형제들의 어떤 힘을 빌어가지고. 그래서 여후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통치를 한 거예요. 행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후 봉기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실제 해제 이후에 이제 소제라고 해가지고 전소제, 후소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구별해서 부르는데 아무튼 소제라고 잠시 꼭두각시 노릇한 황제가 두 사람 있었습니다. 해제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해제 다음에 이 두 사람을 거쳐서 문제가 되죠. 이 표 문제에서 이제 그 다음에 경제로 이어진데 이 시기가 중국 역사 전환에서 가장 안정된 시기라 해가지고 문경지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에 말하자면 요 시기에 여시들이 이제 작당을 한 것이죠.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실질적으로 황제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처럼 내세워져 있었지만 바지 사장이고 실질적으로는 여후가 통치를 했다. 그래서 여후봉기를 지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교묘한 사마천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한기 초흥 계사불명 영왕천조 천하귀심 견제육형 계통관량 광은박씨 궐칭태종 작효문본기 제10. 자, 바로 요 내용입니다. 한기초흥, 한이 처음에 하였으나 계사불명, 후계의 후사들이 불명했다, 명료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실권도 별로 없고 그 여후의 어떤 전행과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의 유씨들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정통성 있는 왕의 어떤 역할을 못했다, 그런 뜻이죠. 계사불명이라는 말이 막 죽기도 하고 막 암살도 당하고 막 그랬다. 그래서 영왕천조, 영은 맞이할 영자고 왕은 왕인데, 여기서 왕은 바로 이제 그 이름이 유항인데, 이 유항을 맞이해서 왕을 맞이해서 그때 무슨 왕이었어요, 지역에. 그 유항을 맞이해서 조에 이르게 했다, 옮기게 했다. 근데 조는 섬돌 조자예요. 동쪽에 있는 섬돌을 조계라고 하는데 논어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천조했다는 말은 왕이 됐다, 황제, 좀 공식적인 왕으로 등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을 맞이해서 등극하게 하여서 천하귀심, 천하가 마음이 귀했다, 귀순했다. 그래서 견제육형, 육형을 덜어내고 제거했다, 이 말은 이 신체 형벌 또는 잔인한 형벌을 많이 이렇게 없애버리고 면제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통관량, 관과 량을 개통했다는데, 관은 관문이고 량은 다리 량자지 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육로와 수로를 개척했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수로라고 해봐야 강을 따라 형성되는 교통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보라든가 통상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국가 체제가 안정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은박씨, 광과 박은 다 넓히다 이런 뜻이고, 은과 시는 은혜와 시혜, 뭐 은택, 시정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어떤 사회복지라든가 행정 어떤 이런 것들을 좋은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널리 펼쳤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궐칭태종, 그래서 그를 태종이라고 일컬었다. 묘호가 태종이고 왕은, 시호는 보통 효문 황제 해가지고 효문제라고도 하고 그냥 줄여서 문제라고도 하고 그렇죠. 문제가 중국의 역대 그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의 그 역대 역사 의식 속에서도 문제와 한문제하고 당태종하고 가장 정치적으로 이제 뛰어난 연걸로 이제 일컬어지죠. 그래서 이율곡의 동호문답이나 이율곡의 어떤 그런 역사관 속에도 문제 그 태종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물론 뭐 약간 오소독스하게 이런 성리학자들은 이 사람들의 역할도,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이들 제왕들의 업적에 대해서도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어쨌든 조선시대 이념적 성리학자들이, 도학적 성리학자들이 보기에도 이 정도만이라도 정말 대단하다 하는 그런 역사적으로 정치적 업적을 이루었던 인물이죠. 특히 그 당태종은 단순히 그 문제보다도 어떤 정치 시스템이라든가 정치 어떤 그 정치술이라든가 통치술이라든가 이런 점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 역대 제왕이었던 교과서 같은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태종. 아무튼 당태종도 그 묘호가 태종이 있잖아요. 근데 한의 그 문제도 묘호는 태종이다. 그래가지고 태종이 그런 맥락을 갖는 것 같아요. 어떤 물려받은 왕권을
안정시켜 가지고 확대시켜 나가서 발전시킨 그런 인물로 태종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제후 교자 오수위란 병사행주 칠국복고 천하흡연 대안은부 작 효경번기 제11. 자, 요거는 이제 제후가 교자했다 말은 교만방자라는 말이 이렇게 쓰는 건데, 제후들이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주 상식적 역사적으로는 그 춘추 전국시대 이전까지 주를 중심으로 한 그 지방 통치 방식을 봉건이라고 그랬죠. 봉건제. 근데 지는 천하를 이제 통일한 다음에 중앙 집권적인 형태의 관료적 통치를 가지고 군현제라고 했죠. 전국을 36개 군과 현으로 나눠 가지고 군현제 그랬죠. 근데 한은 초기에 어떤 이 두 가지 방식에 약간 절충적으로 군국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직할 부분과 그다음에 유씨들 일족들의 어떤 말하자면 뭐라 할까 분깃을 나눠줘 가지고 국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 제후 진에 의해서 복속되었던 여러 이제 전국 시대 여러 세력들의 일정 부분의 지분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군국제라는 걸 실현하는데, 이렇게 이걸 일단 잠정적으로 실시하고 결국은 이 국을 소멸시키죠. 소멸시키고 결국 이제 그 중앙 집권적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이 군국제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제후들의 어떤 영향력을 차츰차츰 제한하게 됩니다. 이 한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제후들은 자기의 기득권, 실권을 점점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되죠. 자연히.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후가 교자, 교만방자해지고 오수위란 오나라가 먼저 맨머리에 난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오초 칠국의 난 이렇게 해가지고 오나라 지역과 초나라 지역을 주동한 해서 7나라들이 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 한대 초기에 유명한 정치적 변란이죠. 근데 이걸 오초 칠국의 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나라가 앞장서서 난을 일으키고 경사가 행주, 경사는 이제 왕의 군대를 경사 그러죠. 왕의 군대 그 나라 서울에서 파견된 군사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 자체가 수도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기도 해요. 경사. 여기서는 이제 왕의 군대가 서울의 군대가 주를 행했다, 주벌을 행했다. 그래서 칠국이 복고 7나라들이 허물에 굴복했다 그런 뜻인데, 이 복고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복죄라고도 해요. 복죄라는 말은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걸 복죄한다. 특히 여기서 처형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칠국복고해서 천하가 흡연했다 해서, 흡은 이 글자는 합팔합 밑에 우자가 들어가는 글자인데 발음은 흡인데, 이것은 합팔흡, 화할흡 뭐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천하가 말하자면 화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은부, 아주 크게 편안해지고 은성하게, 은은 아주 성대하다 그런 의미로 쓰인 글자예요. 그래서 부유해졌다 나라가. 그래서 효경번기를 제11을 지었다. 요 시기, 문제와 경제 시기에 문화적인 안정과 정치적인 안정과 문화적인 어떤 융성을 구가한 요 시기, 요걸 문경지치 이렇게 말하고, 한대 초기에 가장 한대 전후한을 통틀어서 가장 그래도 안정된 시기, 문화적으로 편안한 시기, 전쟁이 별로 없고 이제 사회가 안정된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요 시기를. 그래서 역사학자들 또는 그 후에 중국의 어떤 그 학자들이 정치적으로 좀 안정을 구가할 때 모델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문경 시기였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문경지치라고도 합니다. 문경지치. 보통 그 중국의 역사적으로 안정되고 발전됐던 시기에 일컫는 용어 중에 하나가 문경지치가 있고 정관지치가 있죠. 정관. 이 정관지치는 당태종 정관연호로 써진 당태종 때의 정치적 안정을 정관지치가 또 한대에서 초기에 그 문경지치 이렇게 주로 말하고 있죠. 자, 한흥 5세에 융제건은 외양이적 내수법도 건봉선 개정삭 역복색 작금상본기 제12. 자, 여기까지. 그 효경제를 이어서 이제 황제가 된 등극한 사람이 이제 그 효무황제, 한무제로 알려진 효무황제 요철이죠. 요 한무제 때 중국이 한이 팽창주의를 취하면서 아마 중국 문화의 중국다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래서 인근 여러 지역, 말하자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팽창을 적극적으로 취하게 되고, 결국 팽창 정책을 취한다는 것 자체는 내부의 통치 권력을 구가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문제는 이 안에서 그 어떤 통치에 저항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분배에서 불만을 품는 세력들이 자꾸 나타나면 이 사람들이 권력에 위협이 될 소지가 보일 때 그것을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방식으로 팽창 정책을 취하는 예가 많지요. 적을 외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부의 적을 무마하고 하는 억제하는 방법인데, 바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도 이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한무제도 어쨌든 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국가 내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권력의 어떤 부조리와 모순이 자꾸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그 적극적인 팽창주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팽창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 제국이 팽창할 때도 마찬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팽창해 가지고 엄청 국가의 국력이 신장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막 섞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권력 사이의 어떤. 그래서 한흥 5세, 그러면 한이 일어나고 5왕이 어떤 교체되고 나서 그런 의미죠. 융제건은 융성함이 건원에 있었다 그 말인데, 이 건원은 한무제가 사용했던 연호 중이에요. 연호 기원전 140년에서 135년 요 시기가 건원에 해당하는데, 건원 연호를 쓰던 시기인데, 요때 외양이적 내수법도, 외양이적 내수법도. 이걸 좀 누르니까 되네. 잠깐만. 무슨 사건이에요? 재밌는 사건이죠. 네, 이렇게 가끔씩 해프닝도 있어요. 외양이적, 양이적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이적을 떨치고, 우리가 존왕양이 그러잖아요. 존왕양이. 이 말이 존왕양이.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내친다. 그래서 존왕양이라는 말. 그래서 외양이적, 그 밖으로는 이적을 떨쳐내고 물리치고 무찌르고, 내수법도, 안으로는 법도를 정비했다. 그리고 봉선을 세우고, 이제 한무제도 봉선 의식을 했어요. 진시황이 처음으로 봉선하고 한무제도 봉선하죠. 그리고 개정삭 이게 굉장히 중국 문화사에서는 중요한 의미인데, 이게 그 공식적 왕조가 정통성을 갖고 공식적인 왕조가 그 대내 대외로 그
정통성, 국가의 권위 이걸 인정하는 제일 대표적이고 상징적 행위가 바로 정삭을 고치는 거예요. 달력을 제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양에는 뭐 이런 의식까지는 없을지 몰라도 서양에도 율리우스력, 그 다음에 그레고리력 해가지고 달력의 어떤 그 개정이 여러 차례 일어났죠. 그러다가 이제 그레고리우스력이 보통 서양에서 지금 사용하는 뭐 어쨌든 역법 칼렌더 체계의 어떤 이제 그 기준이 됐죠. 그레고리우스력. 그래가지고 그 전에 쓰던 달력과 새로운 달력 사이에 공백이 생겨가지고 서양 역사에서는 영원히 잃어버린 며칠간의 영원히 잃어버린. 그런데 동양에는 그런 걸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래서 정삭을 고쳤다 이 말인데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그 한무제 태초라고 하는 연호를 쓰던 태초 원년에 제정한 태초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공식적 역법이 돼요. 한대촉이. 그 전에 전욱력이라고 해서 전욱력. 일단 뒤에 나오니까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뒤에 이제 그 나오니까. 그래서 정삭을 고치고 이 말은 정월, 칼렌다 이걸 정삭이라고 그래요. 삭은 초하루란 뜻이고 정삭을 고치고 역복색, 복색을 바꾸었다. 그래서 숭상한 색깔 이거 왜 이때 와서 한무제 때 이루어지냐면 이 삼통설이나라든가 오행상극 종시설, 오행종시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한 왕조 건국에 대한 그 이데올로기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대입하면서 좀 맞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나라를 공식적인 왕조로 인정할 건가 말 건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 한이 진나라를 계승한 건지 주나라를 계승한 건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식적으로 아마 주나라를 계승한 걸로 인정하고 이제 그 사이에 그냥 과도기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이데올로기 통합을 위해 한이 이제 요렇게 이제 문화적인 그 개혁 사업을 하는데 이게 한무제에 이루어지고 이 한무제가 이러한 사업을 일으키게 된 중요한 그 사상적 이데올로기가 유학이 제공하죠. 동중서의 어떤 삼통설이라고 하는 유학 사상과 춘추 사상이 춘추 공양학의 사상 이념이 이제 그 밑밭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금상은 여기서 한무제를 이야기합니다. 한무제. 그러니까 지금 황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마천이 무제 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마천 당시의 기록을 금상. 그 재미있다. 약간 뭐 힌트 참고 삼아 좀 이제 이런 표현의 어떤 그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연장선에서 그 이율곡의 중요한 저술 중에 경연일기라는 게 있어요. 경연일기라고 율곡 전서에는 경연일기 이렇게 경연일기라고 되어 있지만 그 필사본으로 정해질 때는 석담일기라고 돼요. 석담에 이제 해주 석담에 물러나서 저술했다가 석담일기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이 보통 우리가 경연일기 이렇게 말하면 다른 그 학자들의 문집에 나타나 있는 경연일기의 경연 기록들을 보면 실제로 경연한 내용을 주로 위주로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뭐 중용의 뭐 천명지위성에 대해서 토론했다. 그러면 천명지위성 토론한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루어진 대화만 이제 건조하게 쓰는데 율곡의 경연일기는 특이하게도 이름은 경연일기지만 실제로 경연 내용보다도 율곡이 참여했던 정치적 결정과 정치 논의와 당시의 정치 상황에 대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뭐 칼럼 더하기 역사 기록 더하기 정치 평론 더하기 아무튼 간에 상당히 그 당시 명종 선조 연간에 율곡이 정치 활동을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정치적 그 활동을 할 때의 내용들을 굉장히 소상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 한 필사본의 심지어 금상실록
이렇게 전하는 필사가 있습니다. 필사본이. 이건 아마 그 율곡이 직접 썼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록이란 말이 이거는 왕조의 어떤 그 공식적 기록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금상실록이라는 형태로 선조 때의 기록을 머리에 이렇게 그 두 줄처럼 달려 있는 필사본도 있어요. 이렇게 금상은 어쨌든 자기가 살아가던 시기에 그 제왕을 일컬을 때 금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마천에게서 금상이란 바로 사마천 당시에 그 황제였던 무제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걸 무제본기를 금상본기 이렇게 별칭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기가 12개가 돼요. 그런데 왜 본기를 특별히 12를 했냐? 여기에 대해서 사마천의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항우라든가 여후라든가 이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공식적 제왕도 아닌데 이 사람들의 경우에까지 본기를 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의도적으로 12로 맞춘 것 같은 짜맞춘 것 같은 느낌도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12달 1년이 돌아가는 그 천도의 운행의 질서가 12달로 돌아가기 때문에 11을 했다는 설도 있고, 뭐 본기 자체는 유본즈기라고 그 응소의 주석에 있듯이 어쨌든 정통적 그 당시의 어떤 권력을 실질적으로 토대를 갖추어서 권력을 행사한 그런 제왕의 기록, 그걸 본기라고 부여했기 때문에 항우라든가 여후는 뭐 공식적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인정하든 안 하든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 세계의 주체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본기로 배당했다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본기는 12로 조직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2편으로, 12건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인데 이 표가 또 특이한 것이 이 본기 이외에 본기에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기 어려운 사건과 사건 사이의 전개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사건과 인물 사이의 맥락 관계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연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마천으로서는 중요한 그 아이디어죠. 엄청 중요하고 특이하고 굉장히 기발하고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연대표를 만들어낸 거, 그죠? 이 연대표만 보면 어떻게 이제 계승 관계, 전후 맥락, 사건과 사건, 또 인물과 인물 사이의 전후 맥락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유 3대 상의, 연기 불가고, 개, 취지, 보첩, 구문, 본우자, 어시, 추략, 작, 3대 세표 제1. 자, 3대는 상의라는 말은 오래되었다. 이런 뜻이 여기서는 오래되었다. 3대가 상의, 3대 시대는 오래되었다. 3대는 이제 여러 번 나왔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3대를 말하자면 하, 상, 주, 요걸 3대라고 하죠. 이 시기는 사마천에로 보면 상당히 엄청 오래된 시기죠. 이제 주나라가 BC 256년에 뭐 망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여기서 말하는 3대라고 할 때는 꼭 멸망할 때까지도 3대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유교적 이념 속의 3대는 하상주의 초기를 뜻하게 돼요. 그래서 3대의 제왕, 3대의 성인 이렇게 말할 때는 초기를 말하고 왕조로서 말할 때는 다 통틀어 말할 수가 있죠. 아무튼 3대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연기 불가고 연기 그 어떤 시기적 기록, 시기적인 어떤 그런 고증이 불가고 고찰하기 어렵다. 시기적인 그 연대를 정확하게 고찰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체로 뭐에서 취했냐? 그 내용들을 어디서 취했냐? 보첩과 구문에서 취했다. 보첩은 보나 첩이나 다 이제 그 문서를 말하자면 정리해 두는 그런 정리하는 그런 기록 형태를 의미하겠죠. 기록물 같은 거. 원래는 기록물인데 그게 나중에 기록 형태 그렇게 기록하는 걸 통틀어서 뭐 그래 우리가 보첩 그러면 족보 뭐 이런 거 비슷하게 특히 족보처럼 된 걸 보첩이라고 하죠.
구문은 전승되어 온 구전에 의해서 전승되어 온 내용들을 구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해서 본우자는 이 자라고 하는 건 이 자자예요. 그러면 이 자가 가리키는 건 지시어니까 이게 보첩 구문을 가리키죠. 그것을 근본해서 그것에 뿌리를 두고 바탕으로 삼아서 어시, 이에, 략추. 이 략자 잘 보이죠?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도 쓰죠. 옆으로. 대략, 간략 이런 뜻이죠. 대략 유추해서 3대 세표를 지었다. 3대의 그 역대 왕들의 계승 관계를 연표로 만든 걸 3대 세표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려지후 주실쇠미 제후전정 춘추 유서불기 이 보첩경략 오패경성쇠 역도 주실상 선우지의 작 12제후 연표 제2. 자, 이제 드디어 또 유리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주의 왕들 중에 서주 동주 왕들 중에 정치를 제일 못해가지고 혼란시켰던 대표적인 왕이 이제 여왕과 여왕. 그래서 유려 이렇게. 유려지 후에 주실쇠미 주나라 왕실이 쇠퇴하고 미약해지면서 제후전정 제후들이 정사를 오로지 했다. 이 시기가 바로 춘추시대고 그 시기 이어서 전국시대로 넘어가는 여기 춘추전국 이렇게 말하는 시기죠. 제후전정 제후가 정사를 오로지 했다. 이 말은 제후가 자기들 마음대로 처결했다는 거예요. 공식적 요즘 말로 하면 유엔에 공식적 인준도 받지 않고 지멋대로 남나라 쳐들어가고 막 국제 질서를 교란해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춘추 유서불기 춘추에도 기하지 않은 바가 있고 이 말은 이 기자는 원래 별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기록한다는 의미와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년 여기서 무슨 년 이렇게 딱 매듭 지어 놓은 걸 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결국은 기록하다는 의미와 이제 이어지죠. 연관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춘추의 유서불기라는 말은 춘추에는 그 시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유서불기, 불기한 바가 있다. 이 말은 기하지, 비끄러매 놓지 않은 바가 있다. 이 말은 어느 몇 년 이렇게 딱 못 기록해 두지 못한 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보첩은 경략했다. 이 말은 그 족보 같은 기록. 그러니까 왕들의 어떤 우리가 성서 이야기 또 해서 좀 미안한 신약 성서 첫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이게 말하는 족보인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정리된 거는 연도가 정확하게 고정하기 어렵죠. 물론 이제 그래 가능한 연도를 이렇게 배정하긴 해도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따져보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첩의 경략이라는 말은 보첩은 대체로 건너뛰어 경은 지날 경자고 략은 간략할 약자인데 결국은 중간중간 이렇게 누락된 게 많다 이런 의미예요. 보첩은. 그다음 오패경성세 그리고 오패가 번갈아 성세했다. 이 춘추시대에 그 실제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지방 정권의 우두머리를 패자라 그랬죠. 그게 춘추 오패라고 그러죠. 그 오패들이 번갈아 성세하고 하였으니 뭐뭐 하려고 한다. 도는 목도하다 보다 이런 뜻이에요. 뭘 보려고 하냐? 주실의 상선우지. 주나라 왕실이 서로 선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의미를 보려고 작 12제후 연표 12제후의 연표를 작성했다. 질문. 그거요. 사마천이 진나라의 사서도 물론 참고했는지 진나라 시대에 대한 포폐문식이 사기에 반영됐는지 궁금합니다. 참 궁금하죠. 진나라의 사서가
별로 남아있지 않았을 그 당시에는 그 참조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정확하게 진날에 어떤 사설을 참조했는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 문제는 제가 좀 더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진시황 본기 그리고 사마천 사기 열전이나 다른 그 관련된 항목 속에서 그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마천의 기본적인 그 사기 전체에는 포편 문식이 들어있다고 보이죠. 네, 그거는 뭐 중국의 역사 서술하는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포편 문식은 분명히 반영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건 좀 더 그 문제는 좀 더 찾아보고 좀 소상하게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춘추지 후 배신병정, 강국상왕, 이지어진, 졸병제하, 멸봉지, 천기호, 작육국연표 제3. 춘추의 후기에 배신이 병정, 병은 잡을 병자예요. 잡을 병자고, 요 병자가 자세히 보면 벼화자하고 요런 요 글자 합쳐져 있는데 요 글자는 손으로 이렇게 잡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곡식 벼를. 그래서 이건 잡을 병자고 이 말은 배신이라고 하는 말은 배신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의미 개념은 중신이라고 해가지고 한 단계 건너뛰어서 예를 들어 왕제후 대부 가신 뭐 이렇게 있다면 가신은 제후에 대부는 왕에게 말하자면 이중적인 신하가 되죠. 이걸 배신이라고. 그래서 이 배신은 다른 말로는 가신의 가신이다. 왜냐하면 왕은 제후를 가신으로, 제후는 대부를 가신으로, 대부는 가신을 가신으로 이렇게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신의 가신이다 이런 뜻으로 부르기도 하고 아무튼 배신은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 그럼 춘추 시대에는 배신이 정권을 장악했다 그 말 자체는 가신급에서 제후의 권력을 참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어에 양호가 장난했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양호는 원래 계시의 가신이었는데 양호가 노나라 제후급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배신이 전쟁했다는 그 말입니다. 강국 상왕은 강한 나라들은 서로 왕이 되었다. 이건 전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초나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강력한 국가들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초장왕 제나라에는 이제 그 제선왕 맹자 때 오면 아예 왕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제선왕, 양해왕 이렇게 이제 왕이 서로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지어전 진에 이르러서 졸병제하 마침내 제하를 아울렀다. 이 제하는 중국 세계의 여러 한족 그 지역들을 제하라고 합니다. 논어에도 나오죠. 이적의 군주가 있는 것이 제하에 없는 것만 하겠는가 뭐 이런 그 나라 그 논어에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제하는 일찍부터 중국을 가리키는 이제 대명사처럼 쓰였죠. 그래서 봉지를 소멸시키고 천기호 그 칭호를 독점했다. 그래서 작육국연표 6나라의 연표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진나라를 제외한 6나라를 말하죠. 그래서 진나라를 제외한 춘추시대의 6 영향력 있는 나라들을 육국연표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이어지는 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진도가 많이 못 나가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 태사공 자서를 꼼꼼하게 잘 읽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열전 한두 편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맛을 보는 그리고 사마천과 관련된 진나라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조사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지 보면 더 재미있죠. 당연히 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초한지 내용이 너무 많고 두껍고 막 힘들면 그러면 18사략이라도 보십시오. 만화 18사략. 만화 18사략 봐도 됩니다. 그래도 상당히 이제 정보 전달이 믿을만 합니다. 어차피 사략 자체가 뭐 정통 역사서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대체로 18사략을 가지고 과거 시험 공부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인용된 내용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초한지 보세요. 재밌어요. 재미도 있지만 그 시기에 전국 시대에서 한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아주 파란만장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른 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한 주 동안 시간이 나서 좀 뭐 재미있게 뭔가 보고 싶다면 패왕별희 영화를 한번 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